지금부터 지구과학원 2학년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 지구의 역사 중에서 네 번째 주제인 지질연대 측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쓰인 파워포인트의 그림 자료는 미래인 교과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은 미래인 교과서에 있습니다. 오늘의 그 수업 주제는 네 번째 지질연대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질연대 측정의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상대 연령 측정과 절대 연령 측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암석의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구하는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연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연령을 설명하기 전에 상대 연령하고 그러면 절대 연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키를 잴 때 너의 키가 몇 센치냐 그랬을 때 너의 키가 170cm다 그러면은 이것이 절대적인 그 키가 되겠죠. 그런데 150cm인 그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학생하고 이렇게 쟀을 때는 상대적으로 150cm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겠죠. 그런데 150cm인 사람이 농구선수와 이렇게 키를 재게 되면 상대적으로 150cm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령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 연령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그 키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구조들을 봤을 때 그러한 그 지질학적 그 구조에 남겨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사건들을 조사해 가지고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한 것이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나고 이런 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상대 연령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사학의 5대 법칙인 지층 누중의 법칙, 그리고 동물군 천위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등을 우리가 적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 해보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그림에 이러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지질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질 구조가 있을 때 이러한 지질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지질 구조 사이에 어떤 그 선후 관계를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났는지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순서를 정하는 것을 여기서는 상대 연령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에 보면 여기 A와 B의 생성 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한 법칙은 무엇인가 그랬죠. 여기에는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가 지금 습곡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활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A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이렇게 관입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입의 법칙에 보면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지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입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순서를 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칭 또는 암석이 생성된 순서를 쓰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칭이 생성되었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A가 이게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A가 퇴적된 상태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이런 퇴적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B가 이렇게 관입한 겁니다. 즉 B가 화성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A 퇴적층의 요 가장자리 요 부분에 변성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밑 환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침식받은 흔적이 있죠. 침식받은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밑에 퇴적됐던 이런 것이 융기가 일어나서 대기 중에 노출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대기 중에 노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침식작용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침식작용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또 어떻게 침강을 했습니다. 침강을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그 D층이 석회암층이 이렇게 쌓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C가 이렇게 관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 구조상으로는 화성 활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게 부정한 면이 이렇게 나타났죠. 부정한 면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융기, 침강, 그리고 이 부정한 면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다시 융기가 일어나서 이게 지표면으로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C가 이렇게 관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서로 선후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즉 상대 연령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어났던 그 활동들 같은 경우는 화성암에 관입이 있었고 융기하고 침강이 있었던 융기하고 침강 운동을 갖다 우리는 조립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침식받은 흔적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부정한 면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부정한 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 자체에 커다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지질학적 현상은 사건은 여기서 C가 이렇게 관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질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상대 연령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상대 연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지금 세 지역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건 지금 지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석이 이렇게 들어있죠. 각각. 지금 보면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삼엽층이 들어가 있는 그 퇴적층이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퇴적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가운데 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그 지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각각 3개의 지역은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지질 단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지질 단면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해서 지층들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해서 지층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교를 해서 지층의 순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상,
암상이라는 것은 그 지층의 그 중요한 지층의 그 표준이 되는 층, 여기서 건층이라는 말이 있죠. 또는 열세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세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건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 지역에 모두 다 들어있는 지층은 여기 석탄층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석탄층. 그리고 여기 응해암층 같은 경우도 세 지역에 모두 이렇게 응해암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석탄층을 기준층으로 써도 되고 또는 응해암층을 이렇게 기준층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기준선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관계를 해서 쭉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지층의 세 지역을 서로 비교해서 지층의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상에 의한 대비라는 것은 여기에 즉 건층 또는 열세층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응해암층이라든가 석회암층 여기 같은 경우는 응해암층하고 석탄층 자체가 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층 즉 열세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상에 의한 대비 같은 경우는 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로 순서를 정했을 때 지층의 순서를 정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주로 암상에 의한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는 여기 지금 세 지역에 보면 지금 다 화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삼엽충 같은 경우는 세 지역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이 세 지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 화석이 있다는 것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화석 자체는 표준 화석을 쓴다. 표준 화석의 조건은 뭐예요? 표준 화석의 조건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생존했던 것이 표준 화석의 조건이 되겠죠. 고생대는 삼엽층, 중생대는 아모나이트, 신생대는 화폐석 이런 것들이 표준 화석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암석에 의한 지층의 대비를 지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 개념은 뭐냐면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암상에 의한 기준을 정할 수 있거나 또는 표준 화석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것들을 기준층을 비교를 해서 서로 상하의 지층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것을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상대적인 선호 관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핵심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호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이게 상대 연령이 되겠죠. 상대 연령 측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 건층 여기서 건층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세층 비교층으로 적절한 지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그 석탄층이라든지 또 응해암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석회암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층의 또 핵심은 세 지역에서 모두 있는 그러한 그 지층을 암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융합 사고를 보면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할 때 어떤 화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표준 화석이 돼야지 되겠죠. 표준 화석은 아까도 여기 그 기준층이 되는 것은 모든 그 지층에 모든 지층에 있는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돼야지 되는데 그 모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화석이 발견됐다고 그랬을 때 그 화석 자체는 표준 화석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준 화석 자체는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그 표준 화석이 나타났다는 것은 동일, 예를 들어서 삼엽충 화석이 있다 그러는 것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대 연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 연령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 연령 측정은 암석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암석이나 이 광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방법으로 알아낸 암석이나 광물의 생성 시기를 절대 연령, 즉 절대적인 그러한 연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온도나 압력 등이 그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암석이나 광물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이 외부의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절대로 안 받고 그냥 이 방사성 원소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붕괴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붕괴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붕괴해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 그러한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방사성 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붕괴가 돼서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방사성 동위 원소 자체를 모원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붕괴하면서 전혀 이렇게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데 그러한 새롭게 변하는 그러한 물질 자체를 자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소는 붕괴된 이후에 새롭게 생성된 그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데 모원소는 반드시 특정한 자원소로만 이렇게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반감기라는 말이 있는데, 반감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이것이 반감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인데, 모원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원소는 기존의 최초의 방사성 원소, 그리고 자원소는 방사성 원소가 점점 붕괴하면서 새롭게 생긴 물질. 그러니까 이제 방사성 원소는 반드시 A라는 방사성 원소는 반드시 B라는 자원소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원소들마다 반감기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반감기라는 얘기는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포함된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라늄 238번 같은 이러한 그 방사성 원소 같은 경우는 지르콘이라든가 우라니나이트라든가 피치블렌드라는 이러한 광물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라늄 238번과 같은 방사성 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붕괴를 하는데 어떤 물질로 붕괴를 하냐면 납 206번으로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번이라는 방사성 원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납 206번의 물질이 점점 생성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라늄 238번이라는 이런 방사성 원소가 납 206번이라는 방사성 물질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데 우라늄 238번이 납 206번으로 이제 반으로 반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라늄 238번은 50%가 되고 나머지 50%는
납 206번이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5억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원소들이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렇게 그것들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반감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감기에 따른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라고 했죠. 무원소는 방사성 물질, 자원소는 무원소가 점점 붕괴되면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 자체를 자원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Y축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 여기 100이라는 것은 뭐예요? 100이라는 것은 여기 방사성 물질이 전혀 이제 처음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50%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50%는 뭐가 되겠어요? 자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50%가 되면 방사성 원소 1, 방사성 원소 50%, 자원소 50%가 되는 거죠. 이게 반감기가 한 번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0% 있던 그 방사성 물질 자체가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반감기가 이제 이번엔 2번 이렇게 지난 것이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사성 물질이 1, 자원소가 3이 되겠죠. 1대 3의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가 다시 또 25%가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12.5%가 되겠죠. 그때는 반감기가 3번 지났는데, 그때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1대 7이 되겠네요. 1대 7. 그 다음에 12.5%가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2.5%가 반으로 줄어들으면 6.25%가 되겠죠. 그때의 비율은 1대 15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치는데, 반감기가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석 속에 이렇게 방사성 원소의 양과 그 방사성 원소, 즉 방사성 원소가 무원소라고 그랬죠.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층에, 어떤 암층에 방사성 원소의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이 암석의 절대적인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에서 추출한 우라늄 235, 여기 우라늄 235가 여기 우라늄 235는 반드시 납 207번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납 207번이 함량비가 1대 7이다. 1대 7이다. 그러면 몇 번 반감기 한 번 반감기가 지나면 1대 1이 비율이 되겠죠. 1대 1. 그리고 두 번 거치면은 1대 3. 세 번 거치면 1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3번 거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 207번이 모두 우라늄 235번이 붕괴돼서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림 2-20을 참고해서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구해보자. 우라늄 235의 반감기는 7억 년이다. 이렇게 50%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7억 년이니까 1대 7 같은 경우는 몇 번 거쳤어요? 3번 거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1대 7. 그래서 반감기 한 번 거치는데 얼마예요? 7억 년이니까 3번 거쳤으니까 21억 년이 되겠다.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21억 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절대 연령은 방사성 원소를 이용한다. 방사성 원소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붕괴돼서 안정한 상태로 가서 새로운 물질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 최초의 방사성 물질을 무원소, 그리고 점점 새롭게 변하는 물질을 자원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그 창의융합 사고의 문제를 보면 탄소 동위 원소법을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은 지구과학기에 어떤 학문에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죠. 탄소 동위 원소는 아까로 보면 탄소 C14라는 C14의 방사성 동위 원소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14번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5,730년 이렇게 걸립니다.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뼈라든가 나무 등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동위 원소법을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은 지구과학의 어떤 학문에 이용될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학, 사람의 뼈, 어떤 미이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탄소 14가 질소 14번으로 변하면서 그 탄소하고 질소의 그 비율이 거기에 이제 남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뼈의 연령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고고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재 중에서 옛날 목조 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탄소 14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질소 14로 변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비율을 이용을 해서 절대 연령 값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14 방법은 이렇게 반감기가 이렇게 짧은 그러한 연령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요. 그리고 인류가 탄생한 지는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사람의 뼈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의 그러한 그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대 연령 측정할 때는 이런 반감기가 짧은 이 탄소 14 방법을 이용하면 측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에 있는 지질학적인 구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절대 연령과 상대 연령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과연 그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도 또 측정해 볼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하는 힘을 갖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